네, 힘들었던 9월 증시가 끝나고 10월 증시가 시작됐지만 지금 힘든 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10월 증시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미국 증시부터 일단 점검을 해보면 어제 뉴욕 증시가 막판에 낙폭을 더 키우더라고요. 근데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가 더 많이 빠졌는데 혹시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전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고 다우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이게 조금 시차를 갖고 조정되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대형주 다우존스 같은 경우 대형주 30종목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루씩 시차가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어제 시장도 그렇고 그저께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 203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도 24% 정도, 24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한 76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 우리 김일구 이코노미스트 뒤편에 나오는 그 배경 사진이 사실은 연준 사진이거든요. 연준 본관 사진인데 연준이나 이런 재무부 생각은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게 올해 연초부터 계속 대두가 돼 왔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준의 이야기는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죠. 그렇죠. 특히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이게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공급 측에서 교란이거든요. 이게 뭐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사실 운송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항만에서 하역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뭐 특히 이제 광산 같은 데서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부품이 부족하고 이런 일이 생겼죠. 이게 흔히 공급망에서의 교란 또는 뭐 병목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일시적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가을쯤 되면 괜찮아지겠지. 왜냐하면 작년 가을부터는 바이러스 영향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네. 전년 대비 효과로 기저효과로 본다면 뭐 올해 봄, 여름은 그렇다 치고 가을쯤 되면 기저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던 게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미국 같으면 5%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그럼 2%대를 향해서 쭉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계속 살아왔는데 연준이 9월 FM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을 확 바꿔버렸어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 일시적이고 그랬죠. 우리 뭐 통화 긴축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9월 FMC 이후로 갑자기 이제 파월 의장도 말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망에 이게 교란 우려는 상당히 지속될 것 같다. 물가 상승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확 바꿔버리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연준에 대해서 질문이 그거죠. 그러면 당신네들 긴축을 앞당길 거냐?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연방기금 인상을 앞당길 거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9월 FMC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23년이라고 했다가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딱 절반 18명 중에 9명이 됐단 말이죠. 그 자체가 물가 상승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연방기금 인상까지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채권 시장도 상당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주식 시장도 뭐 헝다그룹 이슈 끝나면서 요 이슈에 걸려들면서 좀 하락을 한 걸 보면 이번 하락 조정은 이게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가 조금 불투명해지면서 채권 금리가 조금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 상승과 이제 금리 상승 긴축 기조는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물가를 잡는 일이 연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늘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미국은 소비 경제 아닙니까? 소비가 전체 GDP 70%인데 소비자들이 물가 올라간다 생각해서 소비 심리가 더 올라간다면 빨리 사자. 이러면 굳이 이제 물가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금 잡자 이럴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설문조사거든요. 신뢰성이 꽤 있는 건데 2달 연속으로 이게 이제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한번 크게 떨어졌어요. 100포인트 있던 것이 80포인트가 떨어진 거. 이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난 9월 중순에 발표된 8월 중순에 발표된 2달 연속 80까지 떨어져서 1년 동안 지속되던 게 다시 70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한 4%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뭐 내구 소비재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건 살 만큼 산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럼 당연히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서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소비를 줄이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연준이 경제 성장을 원하고 경제를 계속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돈을 더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일 났다? 소비 못하겠네?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지금 경제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물가를 연준이 확실히 잡아주는구나 라고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경제를 위한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뭐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는 거고 그러면 신뢰성이 현저히 상처가고 경제를 오히려 악화시키죠. 돈 풀고 이렇게 유동성 공급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길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물가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자산시장 전반에는 좀 안 좋아요. 채권시장도 주식시장도 좀 안 좋지만 단기적으로 이 악재를 뭐 결국은 주식시장이나 뭐 극복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걸 자산시장이 좀 악영향을 주지만 소비자들한테 연준이 물가를 잡겠구나. 그러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네라고 할 때까지.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게 한두 달 만에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연준이 이제 계속 이런 식의 시장을 좀 압박하는, 시장을 괴롭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건 뭐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건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건 항상 희생자는 돈 있는 분들이 아니라 돈 없는 소시민들이 희생을 당해요. 투자가 입장에서도 앞에서 우리 손현정 앵커가 초고수분들의 어떤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은 또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받은 수익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데 이 개인 투자가들, 소액 투자가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제가 역사를 한번 쭉 반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1347년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과연 각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돈 풀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역시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했고 히틀러가 등장을 했고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질병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여건이든 아까 말씀하신 서플라이 샥 그 70년대 초반과 80년대 초반 석유 파동 위기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시장에서 선기능적으로 정말 소득이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해서 시장에 돈도 많이 풀리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금리 올리기보다도 금리를 낮추거나 더 가져가는 기간을 오래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역사적 사례에서 돈을 푼 게 그 경제를 정말 참혹하게 파괴시켰죠.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낳으면 누가 이로우냐? 자산이 있는, 실물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하고 실물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한테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왜 나쁘냐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게 뭐 나쁘냐? 물가 올라간다는 건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의도하지 않은 자산의 재분배를, 소득의 재분배를 낳는 거죠. 없는 사람들이 더 실질적으로 많이 잃고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얻는 그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는 거는 미안한데 잠깐 좀 우리 급하니까 이거라 좀 해봅시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정책입니다. 그 정책은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이게 경제가 그래서 좀 좋아진다고 하면 즉각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의도치 않은 이 자원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그 역진적인 소득의 재분배를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바이러스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돈을 풀어서 하는데 이거 일시적이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속하게 되면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지 간에 뭐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긴축을 시작을 했고 한국은행도 긴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금리 올리는 게 맞느냐?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한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금리는
순간적으로 기능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정상화시키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중국은 금리를 움직이지 않지만 뭐 굉장히 긴축적인 정책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도 그렇고 인류 역사가 경제가 성장한 거는 돈의 힘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기술이고 혁신이고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유동성이 경제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킨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게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함유가 이제 내재가 돼 있는데, 자, 그럼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물가가 오르니까 기업들 수익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풀어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득도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용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근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전쟁 끝나고 나면은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얻는 부가 늘어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게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생산 설비를 가진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돈을 벌죠. 물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런 지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케인즈도 2차 대전 때 전비 조달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지금 전쟁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돈을 많이 푸니까 지나고 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당신네들의 부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하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경제를 위해서 제일 좋은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나 뭐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생활 수준이 낮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책으로도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영국 쪽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나 노동 문제, 부의 편중 문제. 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하면 너무 경제적인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그 정도로 이제 시청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기업의 수익이 늘어납니까라고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식의 향방이 결국은 기업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치로 반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는 이 주가라든지 채권 가격이 소비자 물가 계산 통계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 물가와 별도의 이 어떤 통계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주가가 올랐느냐? 그럼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수익을 장려하고 북돋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이 과연 기업 수익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조금만 10월 달만 잘 견디고 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이게 기업 수익이 반전이 되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인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업한테 좋다,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 현실은 이제 시간 간격이라는 게 있죠. 물가가 올라가면 곧바로 기업이 이익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몇몇 기업들, 특히 이제 굉장히 독점력이 강한 기업들 또는 소비자가 물건값이 올라가도 이제 구매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기업들은 실적이 당장 올라갑니다. 네. 당장 올라가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생기면서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버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네. 거기다가 이제 중앙은행은 일단 인플레이션 잡자고 긴축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망하는 기업도 꽤 생기죠. 저금리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잘 안 망해요. 근데 금리 올리고 긴축하게 되면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어쨌든 물가는 올라가 있고, 물가가 이제 안정된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면 살아남은 기업들의 이제 잔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기간이 얼마 정도의 기간이냐라는 건데, 요거는 뭐 한두 달의 기간은 아니고 최소한 1년, 2년씩의 기간이라고 봐야 되고, 네. 요 긴축의 요 시간을 살아남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잔치에 참가하겠죠. 그렇겠죠. 살아남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러면 내수 중심의 기업들의 수익률은 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내수 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내수 기업이라고 하지만 해외 원자재를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물가가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물건을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원자재,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은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이 구매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은 안정돼 있다. 근데 물건값은 국내에서 올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차선은 뭐 가령 유가가 올라간다. 지금 이제 밀가루 값이 올라간다. 이거 사올 때 값을 더 주고 사오긴 하는데 네. 구조적으로 값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기업들도 꽤 많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쨌든 값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당연히 이제 회계적인 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요걸 사 들어오는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을 어떤 각도로 볼 것이냐, 가격을 연동해서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그때의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의 어떤 그 가격 착취,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형태를 단속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켜보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제 뭐 가격을 좀 안정시켜 달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좀 안정시켜 달라라고 요청할 수는 있는데, 기업의 이익을 깎아먹으면 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이제 뭐 정상 이윤을 취득하는 행동이다. 가령 뭐 국제 원자재 가격하고 비용을 다 계산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뭐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만, 그까지 압박하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다른 문제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매점 매석, 폭리 이런 걸 단속하는 것이지 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일단 그럼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 테이퍼링의 원인이 되었고, 또 테이퍼링 때문에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한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향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환율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은 이제 4분기부터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이나 뭐 대응이 이게 완전히 기조가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3개월, 6개월 정도를 압박해가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지금 뭐 유럽에서는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하니까 경제를 위축시키고, 뭐 헝다그룹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또 원자재 많이 쓰는 걸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공급 쪽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게 이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에너지 가격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의 압박이라고 하는 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게 제가 볼 때 올해 겨울은 아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란 겨울은 지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도. 그러면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가의 기조가 이제 안정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좀 독하게 이야기해 오던 연준의 FMC 위원들이 말을 좀 부드럽게 바꾸는 게 아마 올해 그 겨울 지나고 내년 한 2, 3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때쯤 되면 시장의 분위기도 좀 바뀌겠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일단 그 글로벌 시장이 특히 선진 시장이 안정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매도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 시장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훨씬 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을 거쳤다, 조정이 끝나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 시기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을 예상을 한다면 종목들도 잘 골라야 될 것 같을 때 일단 가치주 쪽으로 많이 투자하라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신가요? 가치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또는 중소형주 쪽을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게 이제 중소형주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고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가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긴축적인 상황에서는 지수에 대한 공매도 또는 선물 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갑니다. 위험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여기서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냐.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을 좀 낮춰가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선물 매도를 해서 이 전체 익스포저를 좀 줄이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못하죠. 그럼 당연히 대형주가 매도 압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매도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형주 사봤자 잘 안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데, 중소형주는 사실 그런 공매도 압박이, 기관들의 공매도 압박이 이런 상황이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소형주로 몰려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시기에 중소형주가 강하다라는 건 아니고 수급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수 종목 중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런 기대 때문에 금융주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고, 가치주, 성장주 구분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정확한 구분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던 성장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가치주가 성과가 좋게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가치주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잘 버티는 기업이 있고 못 버티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잘 버티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도 비용은 올라가도 자기가 이제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식 비중을 몇 %로 가져가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뭐 달러나 채권이나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기 뭐 기관 투자자들마다 자산 배분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채권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자산 배분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이라기보다는 주식 비중 자체를 그냥 좀 보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이 정도 이슈 같으면 한 번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시장에서 주가 지수의 한 번의 조정은 보통 고점 대비 한 7 내지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으로 따지면 4,500이 좀 넘어갔었죠. 거기다가 지금 4,300 수준으로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고점 대비 5%인데 고점 대비 7 내지 10% 정도 조정이면 한 번의 조정은 보통 거쳤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저렇게 나온다. 그 정도 조정은 거쳤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유럽의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더 심각해지면 이게 이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7 내지 10%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자. 이까지는 원래 늘상 일어나는 조정이다. 뭐 작년처럼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돈을 엄청나게 풀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정도 일이면 7 내지 10% 정도 조정은 뭐 늘상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주식시장에서 10% 정도는 경제 지표들을 감안하지만 사실 90%는 심리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쭉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너무 당황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희망적으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달려들어도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3026.31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2900대 밑으로, 3000대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밴드를. 제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미국의 문제보다, 미국 문제가 생겨도 좀 먼저 조정을 받고 좀 더 크게 조정을 받는 경향이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이제 한 번의 조정이 7 내지 1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럴 때 10에서 15%로 2배 정도. 예, 미국보다 좀 더 크게 조정했다가,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을 변동성이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보다 먼저 조정을 해요. 이런 매크로 이슈는. 매크로 이슈는 먼저 조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급반등을 하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3,300 정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3,000 지금 3,0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3,000선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한 번의 조정,
한 번의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조정이 시작된 듯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급락까지 공포스러운 그런 증시의 상황은 아닐 듯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